종려사시오. 얼굴은 쓸만하니 시바지로 써도 체격이요. 지나가던 한 대감이 종려를 사게 되는데 얼마라고? 100냥. 이 정도면 충분할 거요. 그날부터 옥부는 종려가 아닌 시바지로서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마님, 아들 한 번만이라도 포기해 주십시오. 썩 꺼져라! 왜 네 아들이냐? 천한 것이 찌찌.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흉년과 역병이 팔도를 휩쓸던 해였습니다. 하늘은 가물어 논밭이 갈라졌고 우물도 바닥을 드러냈으니 곡식은 말라 죽어갔습니다. 역병까지 퍼지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갔는데 시신을 거둘 사람도 없어 개와 까마귀 밥이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었고 21살이었는데 선이 곱고 눈망울이 맑은 미인이었습니다. 병든 노모와 어린 동생 둘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으니 아버지는 역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오빠는 군역에 끌려가 소식이 없었기에 옥분이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품팔이를 하려 해도 일거리가 없었고 풀뿌리를 캐다 보니 남들이 다 뜯어가 남은 게 없었으니 집에 있던 옷 가지며 살림살이를 다 팔아도 쌀 한 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모는 병이 깊어져 가고 있었고 어린 동생들은 울면서 배고프다 했기에 옥분은 밤마다 울면서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의 대감집에서 씨바지를 구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은자 10냥을 준다 했으니 건강한 여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소문을 듣자 가슴이 뛰었는데 은자 10냥이면 어머니 약값을 대고 동생들을 당분간 먹여 살릴 수 있었기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중매쟁이는 옥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이 곱고 몸이 건강하니 괜찮겠다 하면서 대감댁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은 집으로 돌아와 노모에게 말씀드렸는데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습니다. 안 된다, 옥분아. 그런데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기에 노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길밖에 없어요. 제가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동생들이 옥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언니 가지 마. 언니. 동생들이 울먹이며 매달렸고 옥분은 동생들을 안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노모는 옥분의 손을 붙잡은 채로 놓지 못했고 눈물만 흘렸는데 옥분은 노모의 손을 천천히 풀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만은 살려야 해. 꼭 살아서 돌아올게.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돌아섰고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몇 걸음 가다 멈춰 서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추한 초가집 앞에서 노모와 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 울고 있었으니 옥분은 눈물을 닦고 다시 걸었습니다. 사흘 후 옥분은 가마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중매쟁이가 앞장서는 동안 옥분은 가마 안에서 떨면서 한양을 향했는데 처음 가는 한양이 두렵기는 했지만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해질 무렵 큰 기와집 앞에 도착했는데 대감댁이었고 대문이 높고 으리으리했으니 옥분은 가마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로 들어갔습니다. 안채로 들어가자 마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채를 올린 채로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은장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옥분을 보더니 차갑게 훑어봤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었고 마님이 중매쟁이에게 물었으니 중매쟁이가 옥분의 인물됨을 설명했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 만하네. 몸은 건강한가? 마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매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는데 역병도 앓지 않았고 흠 없는 몸이라 했으니 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계약서를 쓰게 해라. 마님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자 열량을 받는 대신 대감댁의 씨바지가 되어 아기를 낳아주기로 했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마님의 자식이 되며 옥분은 아무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옥분은 읽지도 못했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자 열량을 받아 중매쟁이에게 건네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부터 옥분은 대감댁의 뒷방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받아 먹었지만 하인들이 던지듯 갖다 놓았기에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천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대감이 가끔 방에 들어왔는데 옥분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로 일만 치르고 나갔으니 도구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옥분은 수치심에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옥분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입덧이 심했는데 마님은 약을 지어 먹이면서도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아기를 쓰다듬다가 하인이 달려와 손을 치웠고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 옥분은 눈물을 흘렸지만 참았습니다. 10달이 지나 해산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산파가 불려왔고 옥분은 비명을 지르며 아기를 낳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고 피를 많이 흘렸기에 정신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우렁차고 힘찬 울음이었고 산파가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으니 옥분은 미소 지으며 아기를 안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산파는 아기를 옥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아기를 포대기에 싼 채로 밖으로 나갔고 마님이 받아 안았으니 문이 닫혔습니다. 옥분은 믿을 수 없었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어 쓰러졌기에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 아기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옥분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마님이 아기를 안고 안채로 가는 소리가 들렸으니 옥분은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잠겨 있었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젖이 퉁퉁 불어올랐고 옷이 젖어들 정도로 흘러나왔으니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기는 보이지 않았고 젖을 물릴 수도 없었기에 옥분은 혼자 젖을 짜내야 했는데 짜내도 또 차올랐고 끝이 없었으니 밤낮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밤마다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옥분은 그 소리를 듣다 보니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게 되었고 젖을 짜내면서 눈물을 흘렸으니 바닥이 젖어들었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 옥분이 중얼거리면서 벽을 긁었고 손톱이 부러졌지만 아프지 않았기에 그저 아기가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님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마님을 보자 희망이 생겼는데 혹시 아기를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닐까 기대했고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차갑게 옥분을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쓸모가 다 했으니 나가거라. 마님이 말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들어 마님을 보았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계속 말했는데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천한 피가 섞인 것을 내 아들로 키우려니 더럽구나. 내 얼굴이라도 보면 아이 교육에 방해가 될 테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마님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기 얼굴을 보게 해달라 했고 안아보지는 못해도 멀리서라도 보게 해달라 했으니 마님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마님. 얼굴만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아보지도 못하고. 제발. 옥분이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치맛자락을 뿌리쳤고 옥분이 넘어지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끌어내라. 당장. 마님이 소리쳤고 하인들이 달려들어 옥분을 붙잡았으니 옥분은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옥분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닫히는 대문 틈으로 비단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잠깐 보였는데 하얀 살결이었고 작은 손이 움직이고 있었으니 옥분은 그 모습을 눈에 담으려 했지만 문이 쾅 하고 닫혔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아기를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빼앗겼고 젖 한 번 물리지 못했으니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기에 옥분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뒷방에서 나오지 못했고 하루 세끼 밥을 받아 먹으며 지냈는데 산후조리는커녕 일을 시켰습니다. 마님이 하인을 시켜 빨래감을 던져 주었고 이것이나 빨아라며 차갑게 말했으니 옥분은 손이 터지도록 빨래를 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아팠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기에 옥분은 참았습니다. 하인들은 옥분을 씨바지라 부르며 비웃었고 밥을 줄 때도 던지듯 내밀었으며 눈치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양반댁 밥을 축낸다. 하인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빨래를 했으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볼 수 없었기에 그저 참았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대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뒷방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옥분을 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몸은 회복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은 아직 몸이 온전치 않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고 대감은 옥분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았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대가 든든하지. 대감이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옥분은 몸을 피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고 대감은 옥분의 의사 따위는 묻지도 않았으니 다시 도구로 쓰였습니다. 옥분은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살아야 했기에 참았고 언젠가는 아들을 되찾을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옥분은 다시 아기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입덧이 심했는데 마님은 이번에도 약을 지어 먹이라 했지만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인에게 맡겨 약을 전하게 했고 직접 오지 않았으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가끔 와서 배를 보고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겠지. 튼튼하게 낳아야 한다. 대감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옥분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는데
이번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안아보고 싶었고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으니 매일 빌었습니다. 10달이 지나 다시 해산날이 왔습니다. 산파가 불려왔고 옥부는 진통 속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더 빨리 끝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손을 뻗으며 아기를 달라고 했지만 산파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집애입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옥부는 상관없다고 했고 딸이어도 좋으니 안아보고 싶다 했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산파는 아기를 주지 않았고 밖으로 나갔으며 마님에게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집애, 쓸모없구나. 마님이 말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고 옥부는 가슴이 철렁했으니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부는 딸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젖이 또 불어올랐지만 물릴 수 없었으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마님이 하인들을 이끌고 방에 들어왔는데 횃불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싸늘했으니 옥부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어나라. 마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옥부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약해 비틀거렸고 하인들이 옥분을 붙잡아 일으켰으니 마님이 다가와 옥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는데 엄이란 존재는 걸림돌이다. 계집애까지 딸려 있으니 더욱 쓸모없구나. 이제 나가거라. 마님이 말했습니다. 옥부는 믿을 수 없었고 딸은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옥분을 끌고 나갔고 옥분이 저항하자 멍석으로 몸을 말았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어요? 옥분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멍석에 말린 채로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눈밭에 떨어졌으니 차가웠습니다. 엄동설한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기에 옥분은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멍석이 풀렸습니다. 옥분이 몸을 풀자 옆에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옥분은 황급히 보따리를 열었으니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딸이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기에 옥분은 아기를 꺼내 안았습니다. 내 새끼. 옥분이 울면서 딸을 꼭 안았습니다. 대문이 열리더니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을 들고 서서 옥분을 내려다보았는데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경고했습니다.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마라. 그때는 내 딸년 목숨도 없다. 마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옥부는 눈밭에 앉아 딸을 안고 있었는데 눈이 계속 내렸고 옷이 젖어들었으니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기에 일어나야 했고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옥부는 닫힌 대문 틈으로 안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진 안채가 보였고 비단 강보에 쌓인 아들이 유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으니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흘렀고 눈 속에 떨어졌으며 붉게 물들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됐는 양반 놈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품에 꼭 안은 채로 옥분은 맹세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도끼가 서렸으니 눈빛이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내 반드시 돌아온다. 내 아들을 되찾고 너희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주마. 옥분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대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는데
아들이 유모 품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옥부는 그 모습을 눈에 새겼으니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딸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걸었고,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으니 살아야 했기에 걸었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옷으로 감싸주었는데 딸이 작게 울었고 옥부는 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오빠 때문에. 너까지 이렇게.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옥분에게 힘이 되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으니 옥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속을 헤쳐나갔고 마을을 벗어났으며 한양을 떠났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맑고 순한 눈빛은 사라졌고 이제는 도끼가 서려 있었으니 복수를 다짐한 눈빛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정 많던 여인은 죽었고 이제는 자식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여인이 태어났으니 갯벌의 앞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옥분과 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앞만 보고 걸었으니 살아남아야 했고 강해져야 했으며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눈밭에 남은 발자국이 천천히 지워져 갔고 밤은 깊어갔으며 옥분은 사라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마포 나루터에 정착했는데 생선 손질터 근처에서 살았고 사람들은 옥분을 갯벌의 앞귀라 불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생선 손질하는 곳으로 갔고 남들이 버린 생선 대가리와 내장을 주워 모았으니 그것으로 꿀꿀이죽을 끓여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엽전 한 잎이라도 생기면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구겨 넣었고 밤마다 세어보며 중얼거렸으니 아직 멀었다. 가지.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옥분을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옥분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돈을 모았습니다. 옥분의 손은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생선 내장과 썩은 물에 불다 보니 피부가 갈라졌고 소금기에 절어 손톱이 빠졌으며 거북이 등껍질처럼 주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손을 보며 다짐했으니 이 손으로 아들을 되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안악이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상한 것만 먹으면 병이 나는데 왜 그러시오? 안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은 생선 대가리를 씹으면서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을. 아까워서가 아니라 돈을 아껴야 하니까. 옥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악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고 옥분은 계속 생선 대가리를 씹어 삼켰으니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옥분의 딸도 10살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복녀였는데 어미와 달리 눈매가 매서웠고 말수가 적었으며 늘 허리춤에 자그마한 주판을 차고 다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자라다 보니 눈치가 빨랐고 글은 못 배웠지만 돈 계산이 기가 막혔으니 한 번 들은 숫자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상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되었고 북쪽에 장마가 온다더라 하는 소리를 듣자 곧장 어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장마철이 오면 소금값이 뛸 거예요. 복녀가 말했습니다. 옥분은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항아리에서 엽전을 꺼냈으니 소금을 조금 사 모아두자고 말했습니다. 모녀는 엽전을 들고 소금 파는 곳으로 갔고 값이 싼 소금을 조금씩 사 모았으며 집에 쌓아두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복녀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장마가 와서 소금 생산지가 물에 잠겼고 소금값이 2배로 뛰었으니 옥분과 복녀는 모아둔 소금을 팔았습니다. 산 값의 2배를 받았고 엽전이 늘어났으며 항아리가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잘했다, 복녀야. 옥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녀는 어미를 보며 웃었는데 웃음이 귀했기에 어미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렇게라도 살아야 했으니 참았습니다. 복녀는 냄새로 물건을 판별하는 재주도 있었습니다. 생선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언제 잡은 것인지 알았고 쌀을 보고 묵은 쌀인지 햅쌀인지 구분했으며 사람의 거짓말도 냄새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햅쌀이라며 비싸게 팔려 했는데 복녀가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묵은 쌀이에요. 속이지 마세요. 복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당황했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결국 값을 깎아줬습니다. 옥부는 딸을 보며 기특해했고 이 아이가 있으면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밤이 되면 옥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가 잠든 후 항아리를 열어 엽전을 세다가 문득 멈췄고 거칠어진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살이 된 아들 생각이 났는데 얼굴도 모르는 아들이었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11살. 이제 얼마나 컸을까? 옥분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녀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옥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으며 딸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또 우세요? 복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저으며 딸을 안았고 복녀에게 오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 오빠는 비단 강보에 쌓여 있었단다. 하얀 살결에 작은 손이.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녀는 어미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꼭 찾을 거예요. 어머니라고 말했으며 2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샜습니다. 한편 대감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11살이 되었는데 이름은 성진이었고 매일 과거 공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고액과외를 들였고 유명한 훈장을 불러 그를 가르치게 했으며 밤낮으로 책을 읽게 했습니다. 성진은 재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글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외우려 해도 잊어버렸으니 괴로웠습니다. 훈장은 회초리를 들었고 성진의 손바닥을 때렸으며 이것도 못 외우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손바닥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빨갛게 부풀었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훈장은 멈추지 않았으며 계속 때렸습니다. 성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울면 더 맞을 것 같았기에 참았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마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진이 책을 보고 있는데 외운 것을 물었고 성진이 더듬거리자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고액과외에 훈장에 책에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마님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천한 것들의 피가 섞여서 그렇다고 했고 성진을 쓸모없다고 했으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성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는데 부은 손을 보며 울었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 막았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판서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성진의 고운 손이 보였으며 피가 배어 있었지만 여전히 고왔습니다. 하지만 성진의 눈빛은 공허했고 초점이 없었으며 죽은 것 같았습니다. 같은 밤 마포 나루터에서 옥부는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엽전을 세어보며 중얼거렸는데 10년이다. 아직 멀었다. 라고 말했고 거칠어진 손으로 엽전을 만졌습니다. 복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쯤 오빠를 찾으러 가요? 복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부는 딸을 보며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눈빛이 차갑게 빛났으니 대답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찾는다. 그리고 그 집안을 무너뜨린다. 옥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미의 손을 잡았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쳤고 항아리 속 엽전이 쨍그랑 소리를 냈으며 복수의 시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 대감댁 성진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마포 나루터 옥부는 도끼를 품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지만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옥분과 복녀는 쉬지 않고 돈을 모았고 복녀의 기지로 여러 번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으니 드디어 번듯한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건어물을 파는 가게였는데 마포 나루터 근처에 자리 잡았고 옥성상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복녀는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눈매가 더욱 매서워졌고 주판을 다루는 솜씨가 귀신 같았으며 상인들과 거래할 때면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딸을 보며 뿌듯해했고 내가 있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녀가 물건을 고르는 눈이 정확했기에 신선한 건어물만 팔았고 값도 합리적이었으니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본전을 뽑았고 엽전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옥부는 밤마다 장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사는구나. 옥분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옥분도 알고 있었으니 이 정도로는 대감집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더 큰 돈이 필요했으며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면 옥분이 중얼거리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관리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살쪄 있었고 눈빛이 탐욕스러웠으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복녀에게 물었는데 목소리가 거만했습니다. 이 가게 누구 거냐? 관리가 물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고 저희 어머니 가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는 코웃음을 쳤고 가게를 계속 둘러보았으며 시장 상권을 정리해야겠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관리를 보자 가슴이 철렁했는데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관리는 옥분을 보더니 물었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 이런 가게를 차렸느냐고 했고 옥분은 피땀 흘려 모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관리는 비웃었습니다. 천한 것들이 무슨 돈이 있어. 필시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게다. 관리가 말하며 돌아섰고 하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옥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는데
불안함이 밀려왔고 복녀도 어미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흘 후 관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포졸들을 데려왔는데 가게 앞에서 종이를 펼쳐들었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 가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차린 것이니 관에서 압류한다. 관리가 선언했습니다. 옥부는 믿을 수 없었고 뛰어나가 무릎을 꿇었으며 억울합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장사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듣지 않았고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으며 포졸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것들이 상도를 어지럽힌다. 이런 가게는 본때를 보여야 해.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뒤집었고 건어물을 바닥에 쏟아냈으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복녀가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포졸이 밀쳐냈고 복녀는 바닥에 넘어졌으며 옥분이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복녀가 울부짖었습니다. 가게가 순식간에 박살났습니다. 7년을 피땀 흘려 차린 가게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졌고 물건들이 진흙탕에 뒹굴었으며 옥분과 복녀도 진을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관리가 다가와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내 주제다. 천한 것들은 천하게 살아야지. 감히 가게를 차려. 앞으로도 장사 따위 생각하지 마라. 관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부는 이를 악물었고 관리를 올려다보았으며 눈빛이 불타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관리는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고 포졸들도 따라갔으며 모녀만 남았습니다. 복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어미를 안고 있었고 어머니, 어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는데 가게를 잃었지만 무너질 수 없었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괜찮다, 복녀야. 집에 모아둔 것은 무사하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녀는 어미를 보며 눈물을 닦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옥분과 복녀는 부서진 가게 안에 앉아 있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녀가 부서진 집기들을 치우다가 문득 멈췄고 무언가를 발견했으며 황급히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작은 장부였는데 관리가 흘린 것 같았고 펼쳐보니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녀가 글을 읽을 줄 알았기에 장부를 읽기 시작했는데 눈이 점점 커졌고 숨을 멎었으며 어미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나라의 세곡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복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옥부는 장부를 받아들었고 복녀가 읽어주는 대로 들었으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쌀을 빼돌려 팔아먹은 기록이었고 그 돈으로 벼슬을 산 기록도 있었으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렸고 장부를 꼭 쥐었습니다. 대감집이 매관매직에 쓴 돈의 출처가 적혀 있었고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증거였습니다. 이건 어머니, 이걸로.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부는 장부를 보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게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고 대감집을 무너뜨릴 무기를 손에 넣었으며 운명이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복녀야.
옥분이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장부를 품에 넣고 집으로 향했는데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달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옥분은 방구석에 숨겨둔 항아리를 꺼냈고 뚜껑을 열었으며 안을 확인했습니다. 엽전과 은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에 쓴 돈을 빼고도 집에 모아둔 돈이 남아 있었는데 은자 15냥이었고 엽전도 수천 냥이 있었으며 옥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이건 남았어요. 복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었고 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대감집을 무너뜨리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해. 옥분이 말했습니다. 복녀는 어미를 보았고 옥분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보았으며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와 이 돈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었으며 옥분은 장부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정보에 목마르다. 이 장부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해. 그들의 힘을 빌려 대감집을 흔들 거다. 옥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복녀는 어미의 눈빛을 보았는데 도끼가 서려 있었고 복수의 칼날이 빛나고 있었으며 두려우면서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옥분이 말하며 미소 지었는데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고 17년을 기다린 복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장부를 들고 한양의 뒷골목을 찾아다녔는데 사흘을 헤매다 보니 한 객주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차대방이었고 한양에서 알아주는 정보상이었으며 권세가들의 비밀을 사고 파는 자였습니다. 옥분이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차대방은 장부를 읽더니 눈빛이 변했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옥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세곡을 빼돌린 증거였고 대감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 이것만 있으면 대감집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차대방이 장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장부, 대단한 물건이요. 대감집뿐 아니라 조정의 고관들까지 엮여 있군. 차대방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옥분은 차대방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대감집을 무너뜨릴 수 있소? 옥분이 낮게 물었습니다. 차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장부를 덮었고 옥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자금과 인맥을 대줄 테니 옥분이 정보와 장부를 제공하라고 했고 대감집이 무너지면 이익을 반반 나누자고 했으며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고 옥분은 차대방과 손을 잡았으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옥분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고 복녀가 표면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복녀는 18살이 되었고 더욱 차갑고 매서워졌으며 어미의 뜻을 완벽히 실행했습니다. 정보망이 구축되었습니다. 한양 곳곳에 사람을 심었고 대감집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했으며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대감집이 돈을 빌리면 그 빚을 사들였고 물건을 팔면 값을 후려쳤으며 서서히 자금줄을 조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녀가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5년이나 걸렸어요. 언제쯤 끝낼 건가요? 복녀가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분은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서두르면 무너진다. 천천히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 덫은 완벽해야 해. 옥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대방의 자금력과 옥분의 장부가 결합되자 힘이 생겼습니다. 작은 상단을 키워 큰 상단으로 만들었고 권세가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었으며 한양의 뒷세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배후가 옥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차대방의 상단이라고만 생각했으며 옥분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한편 대감댁의 성진은 19살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2번 더 낙방했는데 재능이 없어 그리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험장에 가도 백지를 내고 나왔으며 부모의 실망은 절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님의 관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성진이 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듣자 방으로 쳐들어왔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으며 성진을 짐승대하듯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고액과외에 매물에 수십 년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뭐냐? 이 쓸모없는 놈아. 마님이 울부짖으며 소리쳤고 성진의 멱살을 잡았으며 흔들었습니다.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고 영혼 없이 서 있었으며 마님의 소나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도 옆에서 한숨만 쉬었고 아들을 꾸짖었지만 힘이 없었으며 집안은 최악의 분위기였습니다. 성진은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집과 기생집을 전전했고 도박판에 앉아 돈을 잃었으며 자포자기한 채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은 판서를 만드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노력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진은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생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유를 아느냐? 성진이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생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술을 따랐으며 성진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눈빛은 공허했고 입가에는 쓸쓸한 웃음이 걸려 있었으며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았습니다. 대감댁의 재정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관매직에 쏟아부은 돈이 천문학적이었고 성진이 급제하지 못하니 벼슬도 못 얻었으며 빚만 쌓여갔습니다. 땅을 팔아 빚을 갚았지만 금방 또 빚을 졌고 집안 살림이 기울어갔으며 마님은 초조해졌습니다. 옥부는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집이 돈을 빌리려 하면 그 채권을 사들였고 물건을 팔려 하면 헐값으로 사들였으며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집은 누가 자신들을 흔들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저 운이 없다고만 생각했으며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낯선 사람이 대감댁을 찾아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큰 상단의 대리인이라고 했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으며 마님과 대감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인이 안으로 안내했고 대리인이 대청에 앉았으며 마님과 대감이 나왔습니다. 대리인이 제안을 꺼냈습니다. 집과 전답을 담보로 잡으면 거금을 빌려주겠다고 했고 이자는 합리적이라고 했으며 성진 도련님의 장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선산까지는 담보로 잡지 않아도 되겠지요? 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산까지 포함해야 액수가 맞습니다. 도련님 과거 준비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말했습니다. 대감이 옆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산까지
담보로 잡는다니. 만약 못 갚으면 어찌 되는 것이오? 대감이 물었습니다. 대리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는데 걱정 말라고 했고 도련님만 급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으며 마지막 기회라고 속삭였습니다. 마님의 탐욕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성진이 이번에만 급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고 판서가 되면 빚쯤은 갚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성진만 급제하면, 이번에만 급제하면 다 갚을 수 있어. 도장을 찍겠소.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도 망설였지만 마님의 눈빛을 보고 동의했고 두 사람은 도장을 찍었으며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대리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금을 건넸고 계약서를 챙겨 일어섰으며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대리인이 객주로 돌아오자 복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었고 펼쳐 확인했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옥분이 나왔는데 복녀가 계약서를 건넸고 옥분은 그것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담보 목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댁 본가, 전답 30마지기, 선산까지 모두 담보로 잡혀 있었고 만기일은 6개월 후였으며 이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녀가 옥분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복녀가 말했습니다. 옥분은 계약서를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19년을 기다렸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 아들을 되찾는다. 옥분이 낮게 중얼거렸고 눈빛이 차갑게 빛났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댁 지붕 위로 빗물이 떨어졌고 마당이 젖어들었으며 성진은 방 안에서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둘의 운명은 곧 만날 것이었으며 19년 만에 모자가 재회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관매직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뇌물을 받은 관리가 도망갔고 돈만 날렸으며 성진은 또다시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대감은 한숨만 쉬었으며 집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하인이 문을 열자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뒤따라 복녀가 들어왔으며 손에는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으시오. 오늘이 만기일이오. 복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감이 허겁지겁 나왔고 마님도 뒤따라 나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일주일만 더 주시오. 대감이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고개를 저었고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으며 포졸들이 빨간 딱지를 집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표시였고 이제 이 집은 채권자의 것이었으며 대감 가족은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마님이 울부짖으며 포졸에게 달려들었지만 포졸이 밀쳐냈고 마님은 바닥에 넘어졌으며 머리에서 비녀가 떨어졌습니다. 대감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돈을 마련하겠소.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복녀는 냉정하게 계약서를 펼쳐 보였고 만기일이 오늘이라고 못 박았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졸들이 집 안의 물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장롱을 여러 물건을 꺼냈으며 항아리를 뒤집었습니다. 성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마당으로 나왔는데 포졸들이 집을 뒤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고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집안이 망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복녀가 대감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못 갚으면 몸으로 때워야지요. 조선의 법대로 빚진 자의 자식을 데려가 노비로 부리겠소. 복녀가 말했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을 노비로? 마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가리켰는데 거기에 적혀 있었고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을 노비로 삼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 똥지게를 치고 밭을 갈라고? 절대 안 돼. 마님이 울부짖으며 성진에게 달려가 안았고 성진의 옷을 붙잡았으며 떨었습니다. 성진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는데 하지만 사랑이 아니었고 자존심 때문이었으며 양반 아들이 천민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성진은 쓸쓸하게 웃었고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풀었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복녀가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복녀가 말했습니다. 대감과 마님이 동시에 복녀를 보았고 희망에 찬 눈빛이었으며 무엇이든 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드리겠소. 대신 도련님을 우리 집안의 양자로 들이시오. 그러면 양인 신분은 유지되고 노비가 되지 않아도 돼요. 복녀가 제안했습니다. 마님은 망설였습니다. 양자로 보낸다는 것은 아들을 남의 집에 주는 것이었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뜻이었으며 하지만 노비보다는 나았습니다. 마님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고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으며 결국 자존심이 이겼습니다. 양자로. 그러면 양반 신분은 유지되는 거요?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새 계약서를 꺼내 펼쳤으며 양자 입적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빚은 모두 탕감되고 성진은 복녀의 집안으로 들어가며 양반 신분은 유지되지만 다시는 본가와 연락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감이 옆에서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성진이를 정말 보내야 하오? 대감이 물었습니다. 마님은 대감을 보았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노비가 되어 똥지게를 지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고 차라리 남의 집 양반이 낫다고 생각했으며 평생 공들인 양반 아들이라는 껍데기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님이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떨어졌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감도 한숨을 쉬며 도장을 찍었고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성진은 이제 복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마님이 성진에게 달려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성진아, 미안하다. 어미가 못났다. 마님이 울면서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는다는 사실에 울고 있었고 자신의 꿈이 무너진다는 것에 울고 있었으며 성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차가웠고 손을 천천히 풀었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판서를 만드는 도구였습니까? 성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님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울기만 했으며 성진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것이 확인되었고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으며 그저 양반이라는 껍데기를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성진이 돌아섰습니다. 복녀를 보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따라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녀는 성진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으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이 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성진아, 성진아. 마님이 소리쳤지만 성진은 뒤돌아보지 않았고 대문을 나섰으며 19년을 살았던 집을 떠났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대감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빈 집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판서를 만들겠다고 쏟아부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아들도 잃었으며 집도 잃었습니다. 성진은 복녀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지나 낯선 곳으로 향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상관없었고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으며 그저 걸었습니다. 복녀는 앞장서서 걸으면서 가끔 뒤를 돌아보았고 성진을 확인했으며 말없이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으며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모자가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진실이 밝혀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끝나고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대감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하인들도 다 흩어졌으며 집안에는 마님과 대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은 안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숨을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으며 그저 빈 껍데기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성진을 판서로 만들겠다는 꿈이 무너졌고 쏟아부은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손을 들어 옆에 놓인 은장도를 집어들었고 천천히 꺼내 보았으며 차가운 칼날이 빛났습니다. 마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느냐? 뒷바라지하기. 참 힘들구나. 마님이 힘없이 중얼거렸고 눈빛이 풀려 있었으며 손에 든 은장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밖에서 들어오려다 문 앞에서 멈췄고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마님의 모습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발걸음을 옮겼으며 멀리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진은 복녀를 따라 한양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는데 석양이 지고 있었고 주위가 조용했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진은 복녀를 보며 물었는데 궁금증이 참을 수 없었고 더 이상 갈 수 없었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누구요? 성진이 물었습니다. 복녀는 걸음을 멈추고 성진을 돌아보았으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가시지요. 복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고개를 저었고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했으며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버리고 날 사들였소. 이유를 모르겠소.
내가 누구기에 나 같은 쓸모없는 놈을. 성진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복녀는 성진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고 뒤를 돌아보았으며 길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으며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복녀가 옆으로 비켜섰고 옥분이 성진 앞에 섰으며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옥분은 쭈글쭈글한 노파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으며 바닷바람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복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복녀가 말했습니다. 성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생, 어머니, 성진은 혼란스러웠고 뒤로 물러섰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녀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양반 신분이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그깟 족보가 밥 먹여줍니까? 저희는 19년 동안 오라버니 밥 먹여드리려고 이 모든 걸 했습니다. 복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성진은 입술이 떨렸고 복녀를 보았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들어 성진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성진이 피하자 손을 거두었고 대신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너는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고도 저 찬번 못 물려본 내 피요, 내 살이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진은 눈이 커졌고 옥분을 보았으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19년 전 나는 은자 10량을 받고 대감댁에 씨바지로 팔려갔다. 너를 낳았지만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빼앗겼고 저 찬번 물리지 못했으며 그날 밤 쫓겨났지. 옥분이 말했습니다. 성진은 비틀거렸고 뒤로 물러섰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하지만 옥분의 눈빛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9년이다. 옥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참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생선 대가리를 씹어 삼키며 버틴 건 오늘 너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서였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성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바닥에 손을 짚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9년 동안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진짜 어머니는 19년을 고통 속에서 자신을 찾아왔으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옥분이 성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내밀었고 성진의 손을 잡으려 했으며 성진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이었고 손톱이 빠진 손이었으며 소금기에 절어 흉측한 손이었지만 성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성진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았고 그 거친 손을 보며 울었으며 옥분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옥분은 그 말을 듣고 더 세게 울었고 19년을 기다렸던 한마디였으며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성진이 옥분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고 생선 비린내가 났지만 그리웠으며 성진은 그 손에 입 맞추며 울었습니다. 옥분도 성진을 안으며 울었고 19년 만에 아들을 안았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녀가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는데 19년의 한이 풀리고 있었고 눈물로 씻겨 내려가고 있었으며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고 따뜻한 빛이었으며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아들을 안은 채로 일어섰고 복녀도 오빠의 손을 잡았으며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을 지어 먹자꾸나. 옥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복녀도 웃었으며 세 사람은 석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잃어버린 19년 세월이 비로소 따뜻한 밥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옥분의 거친 손이 이제는 아들과 딸을 어루만질 수 있었고 생선 대가리 대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요. 성진은 평생 찾던 것을 찾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으며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판서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아들로,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는 어머니를 만났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으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복녀도 평생 꿈꾸던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빠를 찾았고 어머니가 웃고 있었으며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었지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저녁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으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가족이었지요. 대감댁에서는 촛불 하나가 꺼지고 있었고 마님의 허망한 생이 끝나고 있었으며 껍데기만 남은 삶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과 성진과 복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고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것이었으며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눌 것이었지요. 19년의 기다림이 끝났고 복수도 끝났으며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